오늘 저녁 9시부터 CNN이 주최하는 2024 첫 대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물가 상승 벌금을 제약회사에 부과함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경 뉴욕주 포킵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뉴욕과 뉴저지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한인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트라이스테이트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지역에서 수만 가구의 정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길을 걷던 한 아시안 여성이 야구 방망이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뉴저지 주 전체에 공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CNN 방송이 주최하는 첫 2024 대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토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지지율이 뒤처졌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고령 논란을 불식시킬 중대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월 대선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첫 TV 토론이 오늘 저녁 9시부터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야당 후보와 현직 대통령으로서 맞섰던 4년 전과 공수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90분간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외나무다리 대결을 치르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내내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여온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90분간의 토론에서 4년 더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자 자유세계 리더로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 TV로 처음 중계된 1956년 이후 전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TV 토론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양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이 이루어지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와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6월에 TV 토론이 조기에 성사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두 번의 대선 토론 중 첫 번째인 오늘 토론은 수천만 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측은 토론 내용보다는 민첩성, 태도, 신체적 표현 등을 평가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힐은 바이든에게 이번 토론이 낮은 지지율과 그의 나이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백악관에서 4년 더 봉사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펄듀 대학교 역사학 부교수인 캐터린 크레이머 브라우넬은 이것은 실제로 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캠페인 팀이나 컨설턴트, 특정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후보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거브 여론조사에서 등록된 유권자 3분의 2가 대선 토론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으며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것이라고 40%가 답했고 그 반대일 것이라고 30%가 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물가 상승 벌금을 부과한 데 따라 약값이 인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64개 품목의 처방약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약값 인하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에 해당하는 64개 처방약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수는 75만 명에 달합니다. 백악관은 2023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물가 상승 벌금을 부과해 약값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물가 상승률보다 과하게 의약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연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CNBC는 64개의 처방약 안에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아베크마, 파이저의 림프종 치료제 어덱티스, 아스텔라스 제약의 방광암 치료제 파드셉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염 치료제, 항생제, 항암제, 구토 억제제, 부정맥 치료제, 두통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약값 인하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니라 텐든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은 이전에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발효로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지난 12월에도 48개의 처방약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게 의약품 가격을 올려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새벽 3시경 뉴욕주 피킵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뉴욕주에서는 55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최근 들어 뉴저지에서는 지진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3시경 뉴욕주 포키시 크라운 하이츠에서 규모 2.1의 가벼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보고된 피해는 없지만 더치스 카운티 비상관리국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상 현상을 느끼거나 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뉴욕의 지진 기록을 살펴봤을 때 뉴욕주에서는 55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지진은 1737년 12월 18일 뉴욕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는 5.2였습니다. 1929년 8월 12일에는 뉴욕주의 에티카 근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트 레이든에서는 1980년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티카 그리고 롬 지역에서도 몇 차례의 지진이 있었으며 2013년에는 프로스펙트에서 2015년에는 바넬벨드에서 진도 2 미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에서의 가장 큰 지진은 1944년 9월 5일에 발생한 지진이며 뉴욕 캐나다 국경 근처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규모가 5.9였습니다. 이는 메세나와 온타리오주 코널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글래스턴에서 지진이 시작됐으며 4월 27일 토요일에 리히터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월 1일에는 또 다른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하루에 3번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날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지진은 규모 1.9였습니다. 5월 30일 이후로 동일 지역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암 투병 중인 한인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의 발암 논란으로 총 4만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이번 판결은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 제4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50세 한인 여성 이경 씨에게 총 2억 6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악성 중피종은 중피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희소암에 속합니다. 배심원단은 무려 한 달 동안 이어진 본 재판에서 결국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정 금액은 징벌적 배상 2억 달러와 손해배상 6천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벤 애덤스 변호사는 이 씨와 그의 가족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 씨와 가족들은 배심원단이 정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이 씨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 측은 1974년생인 이 씨는 평생 존슨앤존슨이 만든 제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성면에 계속 노출되면서 불치 암 판정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측은 이 씨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베이비 파우더로 인한 암 발병 주장을 부인해 법정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로 인한 중피종 발병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 쿡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중피종 발병 소송에서 당시 배심원단도 존슨앤존슨사가 원고 측에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릭 헤스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40년 이상 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임상 증거 등이 우리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해당 베이비 파우더가 발암물질을 함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20년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저녁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불어닥친 북풍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강력한 폭풍이 트라이스테이트를 훑고 지나가면서 정전 사태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 뉴저지 이스트 오렌지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후아노세 엔젤레스 로페즈는 최악의 폭풍이 불어닥치기 전에 뒷마당 안전관리에 나서려고 했지만 거대한 나무가 갈라지며 그를 덮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로페즈는 2살짜리 딸이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으며 그의 아내는 현재 임신 7개월째입니다. 그의 아내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병원에 입원해 보호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친지들은 숨진 로페즈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고펀드미 모금 활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뉴저지 파크리치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한 가정집을 덮쳐 레베카 원싱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은 아래층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나무가 2층 바닥과 1층 천정을 뚫으면서 주택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았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너져 내린 천정에 의해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은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그녀의 주택은 기초가 무너진 상태로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는 뉴저지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퀸즈 포트 토튼 지역에서는 64세 운전자와 동승한 70세 남성과 68세 여성이 타고 있던 차를 쓰러진 나무가 덮치며 3명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고가 차량이 교통정체로 듀에인 로드에 멈춰섰을 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정전 및 도로 통제로 인한 정체가 이어졌으며 브루클린 BQ라인 열차 선로에 떨어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5시간이 소요되며 브루클린 남쪽 방면 Q라인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고 B라인 열차 운행 역시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폭풍으로 오늘 아침까지 뉴저지에서는 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정전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지역에서 수만 가구의 정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현재 정전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정전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전력공사 JCPL은 북부 뉴저지 전역에서 약 5만 4천 건의 정전 피해가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링우드 지역에서 1,800가구 이상, 웨인에서 수백 가구, 분턴 타운십에서 3,000가구, 아인힐에서 660가구, 마운트 알링턴에서 1,200가구, 버넌과 스터컬름에서 각각 700가구, 그레이트 메도우 1,400가구, 버츠빌 880가구입니다.
뉴저지 뉴욕에 본사를 둔 에너지 업체 PSEG는 현재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약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포트리에 223명, 하스부르크 헤이츠에 243명, 티넥에 355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링컨 카운티 역시 774명, 캠튼 카운티가 893명, 체리힐에서 891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엑세스 카운티에서 815명, 뉴욕에서 400명 이상, 허드슨 카운티 409명, 바이온 카운티 400명으로 주민들의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상에는 뉴저지 주민들의 정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정전 피해라며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정전으로 이어지는 부실한 체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맨해튼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길을 걷던 한 아시안 여성이 야구 방망이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두 남성이 여성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에서 58세 여성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두 남성에게 무차별로 공격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용의자는 여성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여성은 근처 상점의 벽에 뒤로 물러서며 그들을 막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남성이 그녀를 차고 야구 방망이로 그녀를 반복적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쯤 58세 중국 여성 야논 씨는 프랭클린 애비뉴 근처의 몰로 스트릿을 걷던 중 갑자기 두 남성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당해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씨는 직후 뉴욕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쉬는 현재 다리 부상으로 인해 걷기 힘들다고 밝히고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용의자를 체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학생들의 여름 방학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제 이어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뉴욕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뉴저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 여름방학, 학령기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뉴저지 주에서는 전체 공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올해 독서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Adventure begins at your library로 여름철 모험을 테마로 정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만 7,097명으로 이 중 자신의 목표 독서량을 달성한 인구는 5만 6,1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시행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은 대다수의 주가 가입해 시행하고 있는 Collaborative Summer Librar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립도서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먼저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 독서 양식을 제공받고 회원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 시 북마커 등과 함께 클립아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8월 15일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dventures begins at your library 독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총 100권을 목표로 챌린지가 시작되며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또한 뉴저지 특수교육부서에서는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영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동성 간 성관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직 군인 수천 명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남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던 과거 군형법 125조에 따라 처벌받은 군인들을 사면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률은 1951년부터 시행됐다가 2013년 강압에 의한 성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강제 성행위로 처벌받은 전직 군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마약 밀매 등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후안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14년에서 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대량의 코케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두라스 전 대통령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미국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마약 밀매 범행 과정에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경찰력까지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돼 같은 해 4월 미국의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마약 및 약물 중독 또는 과다 복용으로 자살이 아닌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한인은 10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6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32% 많아진 수치로 지난 2022년 105명에 이어 2년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한인들의 약물 사망은 지난 2018년 44명이었던 것이 2019년 72명, 2020년 97명, 2021년 98명으로 늘어나더니 2022년 100명 선을 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총 518명이 약물 중독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올 들어서도 한인의 사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데 대해 한 관계자는 거래 방식 다양화, 저렴한 혼합 마약, 처벌 수위 약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개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원식에 참석해 뉴욕의 코리아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한국 문화, 관광을 즐기고 한국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힘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연면적 3,383평방미터,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 건물 전체를 사용합니다. 지하에는 공연과 영화 상영을 위한 19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자리하고 있고 전시장과 정원, 도서실, 요리, 강습실 등을 갖춘 종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뉴욕 링컨 센터 조다나 리 공연 프로그래밍 부예술 감독, 이민자 예술인 존배 조각가, 뮤지컬 위대한 캐츠비 제작자 신춘수 오디 컴퍼니 대표, 린다조 의상 디자이너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 인사 150여 명이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